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급 깨고 현장 실습생의 사망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다음 소희가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고 홍수연 학생은 2016년 통신사 콜센터 현장 실습생으로 근무하며 언어폭력과 성희롱, 잦은 야근에 시달렸고 결국 출근 138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영화를 계기로 직업 깨고 현장 실습생들의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과 위험한 실습 환경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직업 깨고 학생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현장 실습을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음 소위를 막기 위해 직업 깨고 현장 실습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정은정 민주노총 대구본부 부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강수용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소위라는 영화가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도 영화 보셨죠? 네. 먼저 두 분께서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듣고 본격적으로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소감, 정은정 부본부장께서 먼저 말씀 주실까요? 네, 저는 영화가 보여주는 현장 실습 과정의 그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제가 가장 많이 영화에서 보고 생각한 것은 책임지지 않는 권력, 책임지지 않는 어른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어쨌든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핑계대지 않고 왜 학생이 일을 하다 죽어야 하는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그 문제를 파헤치고자 노력한 사람은 오유진 형사 한 사람뿐이었고 교사, 교육감, 부모님조차도 자신이 처한 현실을 그저 핑계대고 이 문제를 어쨌든 정확하게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 견뎌라, 앞만 보고 가라, 참아라, 다 그렇다.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얘기들 속에서 정말 젊은이들이 정말 얼마나 막막하게 이 사회를 바라봤을까 하는 것에 가슴 아프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기성세대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무겁게 느꼈습니다. 네. 마음이 많이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굉장히 답답한 걸 넘어서서 먹먹해서 영화를 계속 못 보고 중간중간에 영화관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끊어 봐야 되는 상황이 많았다고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었는지 알면서 보려고 하니까 이 재생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더라고요. 네.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이제 요즘 너튜브에 한 11,000원 정도 대여료를 내면은 48시간 동안 볼 수가 있던데 뭐 제작비가 1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은 그게 뭐 적어도 100배 이상인 1,000억 원 이상은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영화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다 이 내용도 그렇지만요. 이런 영화가 사회적으로 불러일으키는 반향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영화가 보다 많은 분들에게 또 보여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이런 주제를 공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손익분기점이 안 됐다니까 보다 많은 분들이 관람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영화가 콜센터에서 일하는 학생, 직업 현장 실습을 했던 직업 깨고 3학년 학생 고 홍수연 양 학생을 아까 강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요. 이 홍수연 양 사망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정주리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 소녀가 성인도 하기 힘든 일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것도 충격적인데 그 일이 학교의 현장 실습 제도화에 있는 일이었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영화하게 됐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고 홍수연 양이 이 특성화고 고등학교 학생이던 2016년 2학기부터 대기업 통신사 그 콜센터에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방어하고 오히려 이제 해지를 못하게 하는 걸 넘어서서 다른 서비스에 가입을 권유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세이브 팀에 이제 근무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로부터 사실은 이미 짜증나 있는 사람을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인 그 콜센터 상담사들 사이에서도 가장 노동 강도가 강한 네. 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그 홍수연 양이 게다가 이제 당시에 그 학교에서는 애견학과에 다니는 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그 학교에서 배운 것하고 아무 관련 없는 실습 활동을 한 거였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홍수연 양이 그 할당된 고객 응대 콜수를 못 채웠다. 그런 이유로 못 채우는 날에는 또 야간에 또 근무를 하는 연장 근로를 하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다가 또 극도의 감정 노동을 반복하고 결국 이걸 못 견디고 친구들에게 2017년 1월에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한 저수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네. 이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저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것도 특히나 고용된 상태가 아니고요. 지급계고 학생의 현장 실습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저런 배치가 가능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은정 부본부장께서 이 현장 실습 이게 어떤 형태고 뭐길래 이런 게 가능했는지 지급계고 현장 실습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현장 실습은 사실은 이제 교육기관 그러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을 산업 현장에 가서 실습해보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실무 역량을 습득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산업체에 나가서 학습 기회를 갖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은 현장 실습이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히 산업체에 나가는 뿐 아니라 학교 안에서의 어떤 실습 활동 또 다른 실습 기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활동인데 지금은 오로지 산업체에 나가는 것 중심으로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서 그 산업체에 나가서 자기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습하는 과정인데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학생들에게 노동상 산업원이 똑같은 일을 시키고 또 심지어는 홍수연 양도 그렇지만 기존의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작업 부서나 작업에 그 학생들 배치해서 일을 시키는 이런 과정들도 현재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 현장 실습이라는 내용 자체가 원래 애초에 의도했던 내용과는 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네. 보이는데요. 이게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교과 과정에서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이렇게 실습을 진행하는 건가요? 이건 어쨌든 간에 어쨌든 나가려면 그 학생들을 받는 산업체와 학생과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선을 하고 연결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실습을 나가지 않으려는 학생도 꽤 많아지고 있다고 실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 보면은 그 교육을 한다. 실제로 교육이 일어나려면 자기 전공하고 유관된 분야에 취업이 되고 거기 가서 실제로 현장을 한번 체험해보게 한다는 그렇죠. 교육적 미명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아까 방금 전에 또 우리 부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은 그렇지만 교육이 아니고 이 저임금 노동 착취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고 이 일들이 꽤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뭐 지금 이게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최근 기사들을 봐도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왜 이게 실습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 착취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표지가 학교에서 자신이 배우고 있는 교과 과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노동 착취인 거죠. 전혀 교육이나 훈련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최근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교육이 아니라는 또 중요한 표지 중 하나가 실적을 가지고 압박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 훈련 교육을 받는 사람은 실적 내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도 대단히 저임금을 받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에 맞는 그 노동력, 근로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사용자가 임금은 아주 낮게 주면서 일반 보통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실적을 강요를 하고 실적을 못 채우면 어떤 페널티를 주고 그런 것들은 심하게 말하면 진짜 도둑놈심보인 네.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학교에 출석하는 대신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학교 교육에 준하는 어떤 관리가 돼야 되는데 교육부나 국가 차원에서 사실 이 문제를 그냥 민간 기업의 문제로 그냥 거의 뭐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네. 안타까운 면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이런 현장에 있는 분들 혹시 민주노총에서는 이런 실습생들의 노동 조건
하기야 지금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파악하고 싸우시기도 바쁘실 텐데 학생들은 어쨌든 학생 실습생이기 때문에 이미 노동자성의 문제에서 노동자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두고도 어쩌면 이제 주요 쟁점이 돼서 우리가 뒤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방금 말씀하신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고용주들 혹은 실습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저임금으로 이렇게 부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매력 때문에 이 학생들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마저도 규정이 돼 있는 이 홍수현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라는 걸 쓰고 이 참여를 하는데요. 7시간 현장 실습하고 1시간 동의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1시간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인데 실제로 이제 실습이 시작되면 그 학생하고 실습 온 학생하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해서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은정 민주노총 부본부장은 이런 케이스를 접하실 때 실제로 이런 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까? 예, 뭐 저희도 실습 학생의 사례를 경험하는 일은 많지는 않지만 저도 뭐 저희도 이제 상담을 받거나 또 제보를 받거나 또 제 주변에 또 실습을 나간 자녀들이 있는 학부모님들 얘기 들어봤을 때 제가 아는 한 경우에는 학부모가 직접 업체에 찾아가서 업체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협약서에 사인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녀가 실제로 연장 근무를 계속해서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는 이런 과정도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학생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실제로 노동 현장에 인력이 항상 부족합니다. 특히 이제 실습을 나가는 이런 업체들은 큰 업체들이 아니니까 작은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을 가르치던 바로 위에 선배가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선배가 또 잔업을 계속해야 되고 이런 걸 눈으로 보니까 학생들이 또 일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일을 계속 연장 근로를 하게 되고 주말도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라는 건 무용지물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그 실습생과 업체 간에 이루어진 자기들끼리 작성한 근로계약서 그러니까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뭐 진행되는 것 같은데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고 일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처우가 벌어질 수 있는 건 이런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궁금한 게요. 네. 변호사님께서 이 법적인 문제로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와 따로 맺은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어느 게 구속력이 더 강한 걸까요? 표준 협약서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표준 협약서라는 걸 만든 이유가 정부가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원래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들끼리 서로 동의해서 나도 도장 찍고 당신도 도장 찍고 그래서 이제 서로 합의했으니까 효력이 있는 건데 지금 이 미성년자 고등학생과 사업주는 동등한 관계일 수가 없죠. 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등하게 교섭하고 계약서 문구 이렇게 고쳐주세요 저렇게 고쳐주세요 할 수가 없는 아이들이다. 네. 그래서 정부가 표준 협약서라는 걸 만들고 그 계약서를 쓰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 부과가 되고 네. 그 계약서 내용을 일부 이제 어기게 되면 또 500만 원 또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업무 협약서 내용이라는 것이 그 지금 그 직업교육훈련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을 지키라고 만든 협약서거든요. 네. 근데 그 협약서는 적어놓고 근로계약서는 또 따로 적는다. 그건 정면으로 법을 안 지키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법에 맞는 표준 협약서가 효력이 무산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새롭게 적은 근로계약서는 법적인 구속력이나 효력이 없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죠. 예. 네. 이렇게 협약을 잘 안 지켜가지고 법적인 구속력을 발동해서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사례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큰 사고가 났고 그 사고 이후에 조사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밝혀진다는 거지 일상적으로 그런 조사를 통해서 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런 얘기들은 저희가 듣기가 어렵죠. 우리가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늘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하거나 과태료 부과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이 실습을 보내는 학교나 학생이 가불관계에서 의리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요. 심지어 그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 네. 지금 그 직업교육훈련법에는 아예 그 처벌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7시간, 주당 35시간을 넘지를 못하고 뭐 실습생이 동의를 하면 하루에 1시간, 뭐 주 최대 40시간까지 뭐 근로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휴일이나 야간 근무는 아예 하지를 못합니다. 그 시키면 무조건 처벌받게 돼 있어요. 지금 징역 2년까지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는 이렇게 연장 근로를 해가지고 학생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죽거나 이런 사고가 나야 비로소 드러난다는 네. 거죠. 평소에 안 드러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취업률에 이제 목을 매야 되고 취업률을 뭐 높게 달성하지 못하면 어떤 받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학생에 의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뭐 법을 안 지킨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 지금 현장 실습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그 회사와 학교와의 사이가 뭐 소원해진다거나 네. 문제가 된다거나 네. 뭐 애써서 지금 우리가 겨우 만들었는데 이 자리 만들었는데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 후배들 자리 다 뺏긴다. 이런 유무형의 압박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 속에서 이 어린 미성년자, 성인도 그런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운데 미성년자 학생들이 그 압박을 이겨내고 문제제기하기란 쉽지 않겠죠. 참 이 영화를 보면 제일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이 학생을 비교육적으로 다그쳐서 점점 갈 곳 없이 내모는 현장들이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그게 또 항상 많은 그런 장면들에서 하는 말이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을 앞세우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 학생들이 이렇게 정말 힘들 때 얘기해야 되는 대상이 사라져버리는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담당 교사, 이 학생을 거기에 이렇게 어떤 실습을 보낸 담당 교사는 현장 실습을 정기적으로 꼭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 교사들이 실제로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생들 점검을 잘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야간 근무, 폭언, 장시간 근무하고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학대 이런 것들의 사례를 정말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는데도 보낼 수밖에 없다면 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장하고 학교 실습 나온 학생들하고 얘기한 걸 어떻게 정은정 본부장님 좀 들어보신 게 있나요? 우리 영화에서도 나오는 장면인데 교사가 그 홍수현장에 일하는 곳에 와서 현장에 들어오지 않고 차에서 그냥 서명을 받아가지 네.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사실 현장 점검을 나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학생들이 일하는 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들어가서 서명만 받아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실습은 교육이고 그러면 그 사업체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처럼 사실 기업도 뭐 훈련 교사를 두고 학생들을 교육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뜻이 전혀 없고 학교는 어쨌든 학생들을 그 기업으로 보내야 되니까 기업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교사가 가서 그 작업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학생들이 근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결국 당신 학교를 안 받겠다 네.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런 관계들 속에서 적극적으로 교사가 역할을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학교가 취업을 얼마나 시키냐에 의해서 학교 제대로 취업률이 낮을 경우에는 학교도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네. 그럼 교사들이 신분적인 어떤 변동도 있는 상황이라서 교사들이 어떤 곳에 학생을 보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보내느냐에 목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뭐 교사 개인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상황에 노출될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학교는 학교대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묵인 혹은 방조 오히려 막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불법적인 어떤 일, 과도한 학생들에게 과도한 일들이 벌어진 걸 같이 파트너십처럼 손을 잡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건 너무 과도한가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현실은 차 안에서 이렇게 체크하고 가는 현실은 그 영화적 장치는 현실보다 훨씬 덜 가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강 변호사 보시기에도 이 실제적으로는 그 같이 손을 잡는다는 건 너무 뭐 과도한 표현 같습니다만
모르고 했을 리는 전혀 없고 오히려 알면서도 그렇죠. 네. 저 법률 용어 중에 묵시적 공범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명시적으로 모여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가 아니더라도 암묵적으로 공모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저는 그 정도까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학교에서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본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 상황 때문에 이걸 문제 제기하는 거는 오히려 그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네. 그런 문제가 아마 만연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 나온 홍순영 사건 말고 현장 실습의 안타까운 사건은 뭐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런 현장 실습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사항이 있을 텐데 우리가 네.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물론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아주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법이 없어서 지금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요. 네. 사고 난 사례들 다 법이 안 지켜진 사례들입니다. 멀쩡히 법이 있는데 법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은 2021년에 있었던 그 요트 바닥에 이제 따개비를 제거하는 네.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고 홍정훈 군 사례가 있거든요. 그 사례에서도 이제 실습 교육생이 이제 나가서 일을 한 건데 지금 문제된 게 뭐냐면은 이 고인이 그 12kg에 달하는 납벨트를 메고 잠수 작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학생이요? 네. 학생이 20대 학생이 그런 중노동을 했는데 지금 우리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명시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잠수 작업도 안 되고 10kg이 넘어가는 중량을 다루는 업무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네. 법은 멀쩡히 있는데 그냥 무시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017년에 그 제주 삼다수 공장 현장에서 그 기계에 끼어서 이제 사망했던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비상벨이나 이런 기본적인 안전 조치들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전혀 구비가 안 된 것 때문에 네. 사망 사고가 생겼고 실제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았어요. 형사처벌 이 사고 이후에. 그러니까 또 고 홍수연 양 사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콜센터 사건도 회사가 정해진 한계 근로 시간을 어기고 계속 연장 근로시키고 페널티 주고 콜수 못 채웠다고 압박하고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법이 없어서 제도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네. 유명무실한 법제도 그리고 단속하지 않는 이런 정부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강 변호사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 보면요. 혹시 이 영화를 보거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신 게 아주 영세업체, 아직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영세업체에서만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실 건데 그게 아니고 이 직업계고의 현장 실습을 좋은 실습 자리라고 말하는 곳은 나름 대규모 사업장에 실습생을 파견을 해야지 학교 측에서는 좋은 곳에 우리가 현장 실습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실제 이 사고가 난 것도 그렇습니다. 1914년 충북 진천 사고 CJ제일제당, 그다음에 통신회사 콜센터, 제주 삼다수 이런 정도의 업체들은 이 노조가 조직돼 있지 않습니까? 노조도 있고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노동자분들도 실제로 이 실습 나온 학생들과 같이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노동자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주의 그 생수 공장도 그렇고 여기 다음 소위에서도 그렇지만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소위에게 우리 대기업 드디어 대기업 간다 네.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결국은 하청업체였잖아요. 네. 예, 이름은 대기업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대부분 실습생들 일하는 곳은 하청업체인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삼다수 공장도 굉장히 열악한 작업 환경이었고 사실 그 학생이 그 죽기 전에 벌써 3번의 사고가 있었던 그런 과정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큰 공장인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좀 저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2011년에 광주 기아 자동차에서 그 학생이 일하다가 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 사실 광주 기아 자동차 공장은 굉장히 큰 공장이고 노동조합도 있는 공장인 것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현장의 노동자들도 그런 인식이 좀 부족했던 시기가 아니었는가 그 시기만 하더라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요즘은 어쨌든 또 노동조합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보려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직업계고의 현장 실습이 계속 대책도 나오고 했지만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그리고 이 실효성 강 변호사 어떻게 보시는지?
실효성이 많이 없죠. 그 단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요. 교육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산업체에 공인 노무사들이 가서 그러니까 교사뿐만이 아니라 고도의 이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인 노무사가 현장에 가서 현장 실사를 하도록 뭐 의무화하는 규정이라든지 뭐 전담 노무사를 뭐 학교에 배치한다든지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 비슷하게 되는 게요. 이제 노무사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서 간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네. 강제 조사권이 없어요. 이분이 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예를 들어서 보자 했는데 안 보여준다. 그럼 뭐 무슨 수사기관이 하듯이 영장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뭐 근로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설비는 어떻게 되는지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를 서류상으로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점검이라는 것도 또 다 하면 제가 또 양해를 해주겠는데 이해를 하겠는데 전국에 지금 그 실습생 받는 업체가 한 8,000여 곳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 중에 연간 이제 점검을 하는 게 지금 17개 교육청별로 2곳씩 해요. 무작위로. 네. 그러니까 30곳 정도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국가가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대책이 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네. 부부장님 보시기에도 정부 대책이라든지 정부의 관리 감독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실효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정부의 대책을 저도 이제 찾아봤을 때 다 외우기도 어려울 정도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에서 다 대책을 내고 있는데 그런데 현장 실습 학생들의 어쨌든 사고와 또 어떤 인권 침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책이란 것이 정말로 면밀하게 어쨌든 학교 교육 현장과 직업계고의 교육 현장과 또 노동 현장을 잘 살피면서 장기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고 나면 긴급하게 대책 내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고 또 조금 있다가 취업률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완화시켜 놨다가 또 좀 사고가 나면 또 발표하고 이렇게 내니까 그냥 계속해서 순환이죠. 사고, 강력 대책, 느슨해지고 또 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그때 그냥 급한 대책을 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좀 더 근원적인 교육과 노동 현장을 바라보면서 대책을 내야 되고 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의 원인은 사실은 노동 현장의 열악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학생들의 실습 현장의 감독이 안 되는 건 좀 당연한 일일 수도 네.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구조적인 문제 말씀하셨는데 원래 작업 현장이 위험하고 기존에 노동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는 내용에 좀 더 한 걸음 더 다가간다면 물론 그분들도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고 항상 사고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그분들은 본인의 동의하에 노동계약을 작성하고 어쨌든 많이 양보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노동계약을 작성하고 스스로 노동을 하러 온 노동자들이라면 이 실습생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위험한 환경에 방치를 해서 아직도 본인의 선택과는 사실은 무관한 구조적인 환경에서 가 있는 학생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이 더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실습생 제도를 전면 폐지하면 어떠냐. 이렇게 사고도 계속 나고 실효성 높다고 하고 기업에서는 그냥 싼 맛에 그냥 불러다가 일시키는 좋은 제도로 생각을 하는 이 상황이라면 없애면 되지. 이거 제일 편할 것 같은데. 강 변호사님, 이거 왜 안 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 현장 실습 제도를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마냥 지금 그냥 없애버리자. 이건 문제 회피예요. 제가 보기에. 네. 문제 회피에 불과하고 이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 제도를 이제 없애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현재 지금 이런 일들이 1960년대에 처음 시행된 이후에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한번 극약 처방으로 일단 없애고 그 다음에 새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이런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지 말자고 하시는 네. 거는 절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다시 고안을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폐지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실효성 있는 좋은 양질의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 걸 뭘 마련해 줄 수 있냐, 이 국가가. 그쪽 차원에서 고민을 한다면 지금 그냥 현재 실습 제도를 없애자. 이거는 이제 훨씬 쉬운 길이죠. 그 마련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본질을 더 집중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고 사고가 나니까 그냥 없애자. 이거는 이제 너무 단편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국가가 어쨌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학교와 그 교육 현장, 실습 현장에 얼마나 양질의 그리고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고 조성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정부의 모든 역량이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 본부장 보시기에 지금 실습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유지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동의하는데 현장 실습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직업계 고등학교에 직업교육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와서 고교 교육 과정을 거쳐서 현장에 바로 취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현실적으로 취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것이 현장 실습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러면 기업체에서 실제로 교육 과정답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커리큘럼이나 교사나 교재나 또 시설이나 이런 걸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잘 선정하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학교나 교육 당국이 잘 관리 감독하면서 학생들이 실제로 취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그냥 현장 실습을 없애자 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물론 이것을 없애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취업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요구 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당사자들의 의견도 저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잘 좀 대책을 마련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고 나면 줄이는 축소하는 대책을 내놨다가 또 축소된 대책에 의해서 실습을 못 나가거나 하면 학생들의 요구가 커지고 학부형들의 요구가 커지면 확대했다가 이런 게 반복되는 일들이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2019년에 직업계고 현장 실습제도 보완 방안 내놓았습니다. 이거 내놓자마자 비판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강 변호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2017년에 그 제주 삼다수 공장 사망 사고 이후에요. 소위 말해서 학습형 현장 실습이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견형을 없애겠다. 학생들을 그 업체로 보내는 식으로는 안 하겠다. 그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그 일자리 있는 곳으로 파견을 학생을 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취업률을 제고를 시키느냐. 네. 이 학생들은 오히려 피해를 본다. 이런 목소리 듣고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학교도 반발이 심했어요. 그러다 이제 고민하다가 현장 실습을 오히려 또 확대하는 방안을 또 2019년에 네. 해버립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은 제한했다가 또 취업률 가지고 문제가 비판이 있으면 또 풀었다가 계속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죠. 근데 19년도에 현장 실습을 확대를 했다가요.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기업 범위를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곳에서 실습을 할 것이냐 이 범위를 좀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정부가 완화를 대폭한 것이 영세 기업,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 안 되는 영세 기업에서도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 늘려버린 거죠. 근데 그 넓히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아진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영세 사업장에서 이런 사고나 위험한 일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고가 반복되다 보니까 비판 목소리가 또 있는 거죠. 두 분이 보시기에 2019년에 직업계고 현장 실습을 확대시킨 주요 동력이 수요자들, 다시 말하면 학부형과 현장에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요구가 빗발쳐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복합적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본부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물론 요구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취업률, 성과 네.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학교와 이런 교육 당국의 요구들도 있지 않았을까 네. 사실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상당 부분 의심스러운 지점이 우리 사회가 부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에 의해서 지원금이 결정되거나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 당시에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다. 네.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나름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실습 많이 보내고 하면 취업 잘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아주 현장하고는 무관한 현장의 위험성을 전혀 지각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 이명박 정권 때 사실 이런 그 현장 실습 제도가 계속 그 확대되면서 한편으로 학교의 취업률을 가지고 굉장히 압박을 했어요. 네. 취업률을 목표시 취업률을 달성을 못하면은 학교를 통폐합시킨다거나 네. 그런 어떤 압박을 가했거든요. 이럴 때 사고가 많이 나요. 네. 그러니까 취업률을 높이 형식상 어쨌든 서류상 취업률을 맞추기 위해서 어찌됐든 현장 실습 되도록 많이 보내야 된다. 이런 이해관계, 정부 이해관계, 뭐 교육 현장 이해관계 맞아 떨어지면은 이런 문제가 조장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2019년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업체까지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세업체도 보낼 수 있다. 이것은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 다음 소위가 예비되고 준비된 상황으로 열어놓은 조치나 정책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 근로기준법도 적용 네. 예가 많은데 실습하는 학생들이 갔을 때 그 열악한 환경을 학생들이 뭐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언론에 날 만큼 큰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그 작업 환경 속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된다든가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다든가 아니면 또 근로 조건이 열악하면 또 그 안에서 어떤 인권적인 보호도 받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환경들에 학생들이 노출되고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우려됩니다. 지금 보면 영화를 보면 엄청나게 분노하고 답답한데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당사자들은 가고 싶어하는 분도 있고 학부형들도 보내고 싶어하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된 전공을 살린 작업장 그다음에 교육이 좀 되는데 보내고 싶겠죠. 근데 그런 작업장들은 제한돼 있고 그러면 학교는 그런 작업장 아니라도 실적을 위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데라도 보낼 수 있는 곳이면 보내라고 하고 거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다 알고 있고 한데도 본인들이 학교가 안 없어지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안 없어지기 위해서 묵과하고 보내고 있고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문제는 다 공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제도 현장 실습 제도 종표 논란에 대해서 이 실습 제도 어떻게 존치해야 될지 아니면 없애고 전향적으로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전 부부본장께서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저는 현장 실습 제도를 없애야 되냐 유지해야 되냐 이 문제는 조금은 이제 본질에서 좀 벗어나 있지 않냐. 물론 이제 원체 큰 사고들이 일어나고 그렇긴 한데 사실 직업계고 현장 실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입이라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많은 논쟁과 수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제도도 나오지만 현장 실습은 사실 사고가 났을 때 네.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직업계 교육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정말로 고졸로 고졸들도 일터에 나갔을 때 제대로 노동자로서 대접받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거가 연계되면서 현장 실습 문제도 같이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현장 실습은 교육 과정 일환이기 때문에 교육으로서 교육 당국이 정말로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노동의 과정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현장 실습생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의 많은 부분을 적용시켜줘야 된다. 지금 뭐 기껏 지금 법이 개정돼서 8개 조항 적용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적용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기업과 학생들을 교육 과정에 대한 예산 투자로 생각하고 네. 예산을 투자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능 출제 방향 하나 바뀌면 나라가 뒤집어지는데 똑같은 젊은이들이 성장해서 사회로 나가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관심한 이 상황에서 어느 부처가 더 우선순위를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어느 부처가 더 우선적으로 이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사실은 이제 아주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저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학교가 이 부분에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사들도 그런 노동 현장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을 넓혀 나가면서 실질적인 점검과 또 학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영역은 뭐 어쨌든 저는 법조인이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무부처는 교육부가 되는 게 맞지만은 법무부나 국회에서 이제 처벌 규정을 확대하거나 이게 제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표준 업무 협약서라는 걸 정부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다른 계약서 얼마든지 쓰고 지키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고작 과태료 500만 원 그게 또 최대니까 네. 사례가 또 적고요. 근데 이걸 아예 처벌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근로기준법도 상당한 부분 어기면 이미 처벌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발맞춰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조건을 정부가 마련해 놓은 건데 현장 실습생이 이 정도는 보장돼야 된다 적어도. 근데 그거를 어기겠다는 사업장을 처벌을 안 한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현장 실습의 존치냐 아니냐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법을 어기는 현장 실습은 없애야 되는 거고요. 법을 잘 지키고 잘 뭔가 양질의 그 교육을 제공하는 현장 실습은 보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본다면 결국 가장 해야 될 일은 사실 그 방향을 유도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은 저는 제재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서 잠깐 현실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이런 현실적인 제재를 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현장 실습장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 정부 부문장께서 보시기에 몇 %의 실습장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현장의 감으로 말씀하신다. 뭐 거의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 현실적으로는 네. 이 제대로 법을 집행하게 되면 현장은 없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법을 집행하면 현장이 없어지고 현장을 살리면 위법을 참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런 와중에 영화가 이 화제를 모으고 난 뒤에 하여튼 화제가 되고 당신들 무한한 얘기를 들어야지 이제 국회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소위법으로 불리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교육위에서 문턱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이게 이제 30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돼가지고 이제 개정법이 돼버렸어요.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이제 골자는 그겁니다. 기존에 이 현장 실습생에게 적용되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했어요. 이 일부밖에 없는 이거를 좀 더 넓히자. 근로기준법에 있는 조항들을 좀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 네. 뭐 그런 골자인데, 근데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것도 참 어렵게 통과된 법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새롭게 그러면 뭐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느냐 살펴보면 뭐 그렇게 와 파격적인 게 없어요. 이게 아직도 적용이 안 되고 있었나? 의아한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행 금지. 사업장에서 폭행하면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있는데 이제야 적용이 되게 됐어요. 그리고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의무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이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때까지 적용이 안 되고 있었던 게 이제야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거 이번에 이제 적용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이번 개정법은 뭐라 그럴까요? 획기적인 변화를 뭐 끌어낼 수 있다기보다는 거의 뭐 당연한 거를 재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이보다 아까 부부원장 말씀하셨지만 더욱더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두 분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이 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법을 집행하면 현장은 없어지고 현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다고 하고 이렇게 놀라신 그 부분을 집행을 하게 되면 현장이 유지가 안 될 거라고 하는데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두 분 뭐 이 내용을 종합해서 마무리 말씀을 듣고 오늘 토론은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정 부부원장께 말씀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난제를 제시하셔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좀 잠깐 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면 규정을 강화하고 감독을 엄격하게 하면 그만큼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사업체들이 줄어드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현장 실습을 폐지해야 되냐 유지해야 되냐라고 고민하는 만큼
이 업체에 줄어드는 문제들도 그런 선에서 우리가 만약에 고민한다면 당장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래도 어쩌면 또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그냥 이것을 덮어놓고 그냥 표피에서만 대책이 나왔고 그래서 그 대책이 정말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우리가 좀 모른 척하고 자꾸 대책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어렵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같이 우리 사회 전체 역량을 좀 모으면서 고민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저는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 대학 보내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좀 직업계 학생들의 교육 과정과 또 이후의 노동 과정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말로 어떤 학력에 무관하게 모두가 노동 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같이 좀 고민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승규 변호사. 얼핏 보면 이 문제 난제 같지만은요, 사실 난제는 아닙니다. 충분히 정부나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뭐냐면 제재를 강화했을 때 반발을 줄이는 거는 책임이 부과된 만큼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 실습생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영세한 기업 중에 우리 인건비가 모자라니까 이렇게 싸게라도 써야 된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럴 때는 위험해질 수 있다. 보호도 해야 되고 기업도 살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법을 강화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에 현장 실습생을 고용하는 그 기업에 뭐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주든가 아니면 인건비를 아예 파격적으로 국가가 아예 보전을 하든지. 왜냐하면 현장 실습은 많이 해봐야 지금 한 학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 정도 결단은 전 내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업의 이익과 학생의 이익 그리고 제재와 뭐 이익 이것들 모두 균형 있게 다 챙기면 충분히 이 난제는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입제도 하나 바뀌면 나라가 들썩이는 이 나라에서 왜 이들 학생들은 똑같은 대접을 못 받아야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야 이 문제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죽음을 부른 현장 실습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신 정은정 민주노총 대구본부 부본부장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 두 분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한 통큰 양보에 일본은 역사 교과서의 왜곡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응답했습니다. 국빈 방문을 앞둔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려면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가 내놓는 여러 정책은 어설프고 설익은 정책이라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안팎으로 난감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과 국무위원을 막론하고 듣는 귀는 없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주장만 소리 높여 외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성찰은 이성적 개인에게서 나오는 행위이지만 선동은 그런 성찰이 부족한 무리를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정치를 하는데 당장은 지지자를 결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 이런저런 면을 살피는 성찰보다는 선동적 발언이 더 시원하고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이모저모 다 듣고 있는 국민에게는 정치에 대한 환멸만 불러올 뿐입니다. 국가를 이끌어가겠다고 자임한 사람들이 자신의 발언을 성찰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못하더라도 다른 소리에 귀막은 채 지지를 보내는 무리의 환호성에 웃음 짓지 말기를, 그 환호성의 소리를 크게 만들려는 선동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